제2장 신세계 77쪽 첫 행부터 83쪽 6행까지 새로운 무대는 펼쳐져 있었다. 음파 저편에 양양한 세계가 무한한 나래를 펼치듯 커다란 비상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노룰루를 출발한 지 5시간 반, 야마모토 신니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미대륙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이 대지로 이어지고 지평선 저쪽은 옅은 안개가 끼어 하늘에 녹아 있었다. 밑으로는 만을 따라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그 맨 앞에 골든게이트 브리지 붉은 교량이 석양을 받으며 우뚝 솟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이다. 신니지는 정확히 100년 전에 일본 최초의 방미사절단이 처음 밟은 미국 땅도 이 샌프란시스코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1860년 2월 13일 방미사절단 77명은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고자 미군함 포헤턴호로 요코하마항을 출발했다. 배는 폭풍우를 만나 힘든 항해를 해야 했으나 하와이를 거쳐 3월 2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항해술의 실제 훈련을 겸하여 방미사절단의 여러 도구, 식료 등의 수송을 맡았던 간린마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 배에는 함장인 카츠린타로 외에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승선하고 있었다. 세국으로 닫혀있던 해외 교류의 문호가 열려 서양 문화를 접하게 된 후쿠자와 등의 충격은 컸다. 간린마루는 얼마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여기서 접한 그들의 견문은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사절단은 포에턴호로 더욱 남하하여 파나마 지역을 기차로 건너 또다시 배로 대서양을 북상하여 워싱턴에 도착. 여기서 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일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저 전쟁에서 서로 적국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강한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역사상의 상처를 남기고 종전을 맞이했다. 패전국 일본은 점령하에 놓여 전후 6년이 지난 1951년 9월 8일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윽고 강화 조약이 조인되고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비점령 상태를 벗어나기는 했으나 안보조약은 일본에게는 매우 일방적이고 조약이라 할 수 있었다. 신니치가 세계에 제1보를 새긴 이 1960년은 안보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가 격동하던 해였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대일 강화 조약과 불가분의 것으로 조인이 되어 있었다. 이때 안보조약이 맺어진 이유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독립을 획득해도 무장을 해제한 일본으로는 자위할 유효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대신에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 있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체가 전 연합국이 조인하는 전면 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일면 강화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냉전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서방 진영의 반공체제 일부분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안보조약으로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에게 종속을 고정시킨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안보조약에는 미국 측에 권리는 명기되어 있으나 책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내란이나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을 지키기 위해 출동할 의무는 없었다. 더욱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3국 기지를 사용하거나 군대가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주권은 현저하게 제한당하고 있었다. 또 조약 전문에는 안보조약은 잠정 조치라고 하면서도 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본이 침략의 자국을 방해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표현이긴 했지만 일본의 재군비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자위를 위한 전력을 일본이 보유할 때까지 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일본은 그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1950년에 발족한 경찰 예비대를 보안대로 재편 강화하고 이윽고 1954년에 자위대로 발전시켰다. 이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은 1951년 10월 26일에
중의원에서批准되었으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점령하에 놓인 패전국 일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일 안보 조약이 미국에게 불평등한 조약임은 누가 보아도 명확했다. 조약의 개정에 의욕을 불태운 곳은 기시 내각이었다. 기시 수상은 1957년 2월 내각이 만들어지자 곧바로 자위대법, 방위창설치법이라는 방위입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자위대원 약 1만 명을 증원하고 군비 증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이미 고도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1956년의 경제백서에는 이제는 전후가 아니다 기록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서방 국가들에 근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확대를 배경으로 기시 수상은 안보조약의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반공 군사 국가가 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동시에 소련,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 자세를 확립해 간다는 의도가 그에게는 있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한 요시다 전 수상의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해 일본의 부흥을 도모하며 경제력으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진력한다는 노선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미국은 그때까지는 안보조약의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해왔으나 마침 이 무렵에 극동 전략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기술력은 이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여 모스크바에서 직접 워싱턴을 표적으로 겨냥하는 데까지 진보하고 있었다. 미사일 기술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려고 ICBM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나토 각국과의 기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소련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극동 전략도 미국은 핵미사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와 함께 미사일 기지의 필요성은 증가되었으나 일본에 지상군을 배치하려는 의미는 차츰 희박해지고 있다고 해도 좋았다. 이러한 안보조약의 개정에 미국이 동의하여 제1회 미일 협의가 행해진 것은 1958년 10월 4일의 일이었다.